심포지움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변하는 시대 그리고 소아정신과, 두 번째로는 요즘 소아정신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료실 내에서 배가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팁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진료실에서의 팁과 나만의 노하우, 이런 이제 배가분들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프랙티스를 좀 듣고 싶어서 하는 파트입니다. 네, 아동 청소년들이 진료실에서 치료자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행실장애 청소년들이 굉장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지. 많이 보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청소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표정 보면서 스스로 온 건지 아니면은 억지로 끌려왔는지를 꼭 묻습니다. 맨 처음 질문이. 그래서 억지로 왔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클리니컬 질문들은 안 하고요.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냅니다. 어차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본인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뭐 하냐 그러면 학교 다니는 거, 친구, 뭐 SNS, 게임 하는 거, 취미를 얘기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투인데, 말투는 청소년한테도 저는 존댓말을 꼭 씁니다. 이 친구들은 되게 말투에 예민해서요. 내 말투가 혹시 고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을 하는 편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환자들도 그렇고 외래에 오는 ADHD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 아이들은 굉장히 주눅 들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이를 자극하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캐는 그런 질문들을 저도 거의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먼저 꺼내진 않으려고 하고요. 그건 나중에 부모님하고 들으면 충분히 또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대신에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는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을 못 내서 그럴 수도 있고, ADHD라는 병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라고 스스로를 자학할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쓰는 비장의 무기는 좋아질 수 있다고 일단 얘기해요. 저는요. 네, 좋아질 수 있어, 치료받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표정이 좀 풀리고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일 잘 먹혔던 거는 어쨌든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간에 왔잖아요. 네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네가 훌륭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애들은 정말 눈 녹듯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뭘 한다고 칭찬을 하지? 라는 눈빛과 더불어 그래도 내가 뭔가 온 것 자체를 인정해주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는 뭐 아시다시피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부모랑 한편이라고 느끼고, 청소년들은 그거 자체, 그 장벽을 먼저 넘는 것은 네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반 이상은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굉장히 그 다음부터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은 이렇게 힘든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힘들지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진료를 하셨지만,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애가 선생님 면담 한두 번 하면 사서상경을 읽을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졌는데 저를 만나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도 가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책도 막 읽고 이러기를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는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써서 병원을 오니까 많은 변화를 또 요청하시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들도 많이 변해야 되고 시간이 빌드업되는 이것이 필요한 거를 사실 이해시키기 힘들 때 가장 좀 힘들다고 느꼈고, 저 자신도 어쨌든 진료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도 높이면서 그러나 제 마음도 좀 다스리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정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저도 참 초심자 때는 교정하고 싶고 컨플릭트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좋은 거는 좀 그분들의 입장도 좀 너그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훨씬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하자는 대로 따라올 컴플라이언트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일리가 하나도 없는 거여도
일리가 있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걸 찬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라. 근데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위험성을 워닝하고 그걸 알리고 고치하고 그 정도로 이제 하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진료실에서의 팁과 노하우하고는 별개로 5분 모두에게 다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가 현저히 정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미래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 우울증이나 자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나 부모교육 같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좀 많이 역량 강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2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천에 있는데 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아동학대 예방팀, 사회복지팀, 법원, 준법지원센터 뭐 곳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지원해 주시고 회의도 좀 참석해 주시고 사회가 굉장히 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역할과 그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사회가 약간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출산이고 아이들의 수가 줄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도 해보고 또 대안학교 교장으로서 잠깐 동안 일했을 때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진료실에서 물론 가운 입고 아이를 볼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또는 넘어서 더 새로운 경험을 하는 또 발달하는 경험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또 역할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줄어들면 진짜 걱정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거기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의 의미와 역할을 확실히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서의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가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진료 현장에서도 어머니의 정신병리 보잖아요. 그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치료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치료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개업하고 있거나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타임이 주어진다면 그분들 다 인테이크해서 치료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왜냐하면 그 컨텍스트가 정말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전문가로 진짜 나서셔야 돼요. 이제는요.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퀄리티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학회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사소하게 좀 생각하면 소아정신과 의사들끼리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얼만큼 보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생애주기별 검진에서 영유아 검진 하는데 사실은 영유아 검진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아정신과 학교에서 굉장히 긴장했죠. 뭐 12개월부터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긴장했지만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라는 게 결국은 발달을 하는 어떤 개체인데 아주 어릴 때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방치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되돌려 놓기 참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접근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이제 가속화될 텐데 이미 우리는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 치료할 수 있고 부부 치료할 수 있고 소아정신과 의사 많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약만 처방하거나 짧게 면담하고 어떤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그런 치료들을 지금처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서바이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출산 시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할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할 길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선생님들 와주시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신 저희 패널 5분들께 우렁찬 박수 부탁드립니다.